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은 통상 영어로 The Way of Doing Business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일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일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일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러한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우리들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방식의 정의입니다. 일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전략 체계에 대해서 미션, 그 다음에 비전, 그리고 전략 수립이 완료된 후에 매년 실시되는 KPI 선정, 그 다음에 KPI에 대한 목표, 이러한 KPI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 발굴, 그 다음에 과제 수행,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제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업무 점검, 그 다음에 그러한 결과를 평가하는 성과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들을 일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정부 기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시, 보고, 회의, 문화 개선 활동들을 하였는데, 그러한 활동들은 이러한 일하는 방식보다 한 단계 낮은 차원의 일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일하는 방식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일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회사의 비전과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조직과 직원들을 정렬, 얼라인먼트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즉,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전 직원들이 똑같이 보고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베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변화를 실행함에 있어 문제의 핵심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일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업에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하는 방식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에서 전략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상단에 통상 미션이 존재합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존재 이유라고 번역을 하고, 이런 존재 이유는 기업이 존재하는 한 계속 추진해야 되는, 추구해야 되는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션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통상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후에 도달하고 싶은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 비전이 나옵니다. 그럼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적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각의 사업에서 그 사업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한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하는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KPI를 도출합니다. 이런 KPI라고 하는 것들은 핵심 성과 지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한 미션, 비전, 전략, 이런 것들이 과연 달성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KPI입니다. 이런 KPI 현 수준과 목표의 차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과제를 발굴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D+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런 발굴된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 해결 기법인 식스시그마, QSS 등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목표와 현 수준과의 갭을 줄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제를 실행하고, 이러한 실행되는 과제들이 우리가 업무 점검이라고 하죠. 일간 단위,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이러한 우리가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제들이 다 끝나면 우리가 당초에 원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못했다 그러면 왜 그런지,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해서 다음에 반영시키는, 즉 이러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 가치가 분명한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데, 목적 가치가 가장 분명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제를 실행하고 당해년도의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한 것들은 조금 더 나가면
우리 조직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올해, 내년, 후년 계속 반복되면서 KPI들이 추진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나아가서 비전을 달성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런 비전이 달성되면 또 다른 비전을 만들고 또 추구를 하고 결국 조직의 미션이 달성될 때까지 추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미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존재의 의미입니다. 존재의 의미. 북극성과 같은 결국 존재라고 보는데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구로부터 약 150만 광년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명이 닿을 때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바로 미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미션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5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션은 너무 멀어요. 그리고 우리가 150만 년은 고사하고 150년도 못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 도착지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비전입니다. 우리가 구글의 미션을 보면 세계의 정보를 조직해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한 유익한 곳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조금 미션은 비전에 비해서 좀 더 덩치가 크죠. 그래서 이런 미션을 수립할 때 검토사항으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왜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왜 존재하지? 우리 조직은 왜 존재하지? 그 다음에 whom, 누구를 위해서 우리 조직이 봉사를 하는가?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들한테 what,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션은 앞으로 50년이라도 100년 이상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조직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의 중요성,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됩니다. 월마트의 미션을 예를 들면 서민들에게 부자와 같은 구매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M은 미해결된 문제의 혁신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경쟁의 승리, 경쟁자를 압도하는 경험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다음은 비전입니다. 비전은 멀지 않은 미래,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도달하고 싶은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서 비전을 일반적으로 설정한 연도가 도래하면 다시 비전을 만듭니다. 또한 최고 경영자들이 바뀌면 비전을 다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전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네 가지인데 하나는 사업 목표를 비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2000년도까지 2000개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마트 같은 경우 2000년도까지 매출 1250억 달러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 목표를 한 잡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대결 경쟁 구도를 또 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혼다 같은 경우에 우리는 야마하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나이키, 우리는 아디다스를 격파하자. 그 다음에 비전하면 항상 나오는 1960년대 말까지 인간을 달에 보내고 무사히 귀환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역할 모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역할 모델은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는 서부의 하버드 대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1940년대죠. 그 다음에 내적 변화 비전도 있습니다. G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쟁하는 모든 사업에서 업계 1, 2위를 하고 작은 기업의 속도와 기민함을 가질 수 있도록 회사를 혁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포스코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포스코 비전은 최근에 최고 경영층이 교체가 되면서 다시 들어온 건데, 경영 비전은 위드 포스코입니다. 위드 포스코. 지역사회, 사람들, 사업 파트너들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위드 포스코고요. 활동 영역으로서는 비즈니스 파트너, 사회 공동체, 피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위드 포스코를 구현하기 위한 행동 강령이 실질, 실행, 실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어떤 의미냐고 하냐면, 우리가 뭔가 회사에서 개인들이 일을 하고 할 때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딱 도착했을 때 이런 핵심 가치를 딱 쳐다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핵심 가치입니다. 코어 밸류라고 하는 거죠. 안전.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상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윤리에 어긋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비전은 위드 포스코입니다. 다음은 미션, 비전 다음에 있는 전략입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회사의 미션이라든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방법을 전략으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1980년도에 마이클 포터 교수가 얘기한 전략은 우승할 길을 찾아 그 길로 달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맞다라는 거 아마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전략은 이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업이 과연 어떤 비즈니스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우리는 장기적인 핵심 역량을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시대에 따라 가지고 계속 바꿔야지 하는데 크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포지셔닝파입니다. 포지셔닝파는 이제 대표적으로 마이클 포터. 여기 보시면 우승할 길을 찾아 그 길로 달리는 것 같은. 그래서 오르기 쉬운 길을 찾아라 이겁니다. 내가 경쟁에서 우위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익이 나는 시장에서 이익이 나는 위치를 차지하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포지셔닝파죠. 1990년대 이전까지.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에는 케이퍼빌리티파가 나옵니다. 즉 오르기 쉬운 방법으로 골라라. 즉 내부 환경이 중요하다. 자사의 강점이 보이는 곳에서 경쟁을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프랄라드 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바니 이런 학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바로 케이퍼빌리티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피규레이션 파라고 나오는데 이것들은 이제 결국 앞에 나온 포지셔닝과 케이퍼빌리티의 상황에 따라 가겠다는 거죠. 외부 환경이 중요할 때는 포지셔닝으로 가자. 내부 환경이 중요할 때는 케이퍼빌리티로 가자라고 하다가 지금 이제 2000년도 이후에는 적응 전략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UCLA의 루멜트라고 하는 경영학장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신 것들이 이겁니다. 전략은 가설이다. 전략이 뭐냐? 과거에 비해서 최근들의 경영 환경들은 너무 급변하고 그런 속도들이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전략은 가설이라는 얘기죠. 과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전략은 가설이다라는 거예요. 집행은 실험에 해당되면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과학적 방법이죠. 그렇죠? 따라서 뛰어난 리더는 실험 결과를 보고 통하는 것과 통하지 않는 것을 배우고 그에 따라 전략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음은 핵심 성공 요인입니다.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기업이 그 기업이 속한 산업군 내에서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속적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건들이 뭐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CSF에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뭐 고객 만족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 고객이 만든 물건 및 제품 및 서비스들이 고객이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들보다 더 우위적이어야 돼요. 고객들이 경쟁자들이 제품을 더 많이 사주면 살아남기 어렵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핵심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천에서 도출이 됩니다. 해당 산업 그 자체라든지 경쟁적 산업 내 위치, 환경적 요인, 일시적 요인, 관리적 위치 이런 것들이죠. 이런 핵심 성공 요인이 나오게 된 배경은 결국 경쟁 전략이라고 하는 마이클 포터의 그 포지셔닝파 그 당시 주로 나온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KPI입니다. KPI는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그러는데 핵심적인 퍼포먼스 성과 인디케이터 지표. 영어로 지표는 인디케이터도 있고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KPI 정의는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KPI 역할은 조직의 성공에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죠? 조직에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조직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수여야 됩니다. K니까 키니까 KPI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외울 수 없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KPI를 넘었습니다. 조직은 전략 목표에 대한 수량화를 시킬 수 있는 측정 지표가 되고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KPI는 조직의 전략이 실행되어 달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LG경제연구소에 의하면 KPI 도출 시 고려해야 될 요소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관리 중요성입니다. KPI는 키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것을 관리할 만큼 중요하니 그러한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KPI 역할, 조직의 성공에 중요한 지표니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수냐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시고 관리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제 가능성입니다. KPI는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지만 우리가 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우연히 달성됐거나 우리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KPI가 달성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즉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는 KPI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측정 가능성입니다. KPI는 당연히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측정이 불가능하면은 그것은 KPI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KPI와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영에서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What you measure is what you get입니다. 즉 네가 측정하는 것은 네가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KPI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KPI고 KPI를 설정을 해서 그것들을 관리를 하면 그것을 what you get, 당신이 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서 학교에서 KPI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얻어지는 것들이 당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들을 그런 이제 코끼리들이 어렸을 때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를 이렇게 말뚝에다 묶어 놓으면 코끼리들이 어렸을 때는 뭐 당연히 빠져나가기 위해서 몇 번 시도를 하겠죠. 그래도 이제 계속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걸 알면은 커서도 이것을 못 빠져나갑니다. 이런 거 보고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learned, help, listen, i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무력감,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학습이 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1920년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선전입니다. 즉 여기 무서운 개가 줄로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아는 고양이가 앞에 와서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광고에서 의미하는 것들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을 읽지 않으면 이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돼서 고양이가 약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학습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BSC, Balanced Scorecard라고 하는 건데요. 즉 KPI를 어떠한 관점에서 잡고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말로 이제 균형 성과 지표라고 하는데 여기서 밸런스드가 그러한 의미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재무적인 지표들을 많이 목표로 잡았습니다. 돈을 얼마나, 매출이 얼마나 할 것이나 순이익이 얼마나 할 것이나. 근데 그럼 돈을 얼마를 어떻게 벌 건데 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표상에서 즉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카플란 교수가 발표한 것들이 바로 BSC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KPI를 잡을 때 과거와 미래를 같이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동시에 잡고 단기적과 장기적인 것, 너무 단기적인 것만 하면 미래에 굶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균형 있게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와 그런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밸런스드, 균형 있게 잡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지표, 성과 지표, 결과 지표, 선행 지표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잡자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균형 성과 지표 밸런스드입니다. 이러한 BSC는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중소기업들을 대대적으로 확산을 했죠. 이런 균형 성과 지표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해가 가능한지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 책이 스트래티지 맵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 그 다음에 전 직원들을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얼라인먼트 할 거냐 이런 것들이 2007년도 3월 달에 우리나라에 나왔고 2009년도 2월 달에 전략 실행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책들을 마지막으로 카플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카플란 교수는 이제 BSC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BSC도 하나의 경영 핵심 패션 매니지먼트 패션 시어리처럼 하나의 유행적인 거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BSC를 대체할 만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BSC를 잠시 조금 더 설명드리면 KPI를 설정하는 관점은 다음 같은 네 가지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재무 관점, 고객 관점, 프로세스 관점, 학습 및 성장 관점. 이런 내용이죠. 자, 우리가 매출의 증가, 많은 돈을 벌고 싶어. 재무 관점. 매출을 어떻게 올릴 건데? 고객 관점에서 고객들이 우리 물건을 만족해서 많이 사줘야 되겠지. 즉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져야 되겠지. 그럼 고객들은 우리 물건을 어떻게 하면 사주는데? 내부 프로세스에 있는 우리들이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품질 만족과 고객 친밀도 향상을 위해서 고객 로열티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고 우수거래처 확보 유지를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어떻게 달성하는데 결국 직원들을 학습 및 성장 관점에서 성장을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품질 인력을 확보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상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조금 더 지금보다 잘 빠르게 더 싸게 만들면 당연히 우리 고객들이 우리 물건들을 많이 사주겠지. 그러면 우리 브랜드들이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겠지. 그러면 결국 매출이 증가되겠지 라고 하는 이런 인과관계를 그리는 것들이 BSC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과관계 즉 밸런스드 스코어카드의 스트래티지 맵이라고 하는 것들은 1대1 또는 1대5의 인과관계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는 원인을 잘못 찾거나 또한 타임 레그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직원들을 학습 및 성장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프로세스에 가서 물건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물건을 잘 만들어낸다 그래가지고 고객들이 그걸 바로 잘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런 또 KPI 간에 필연성이 없다라고 하는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다음은 D+입니다. D+라고 하는 것들은 KPI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발굴하는 단계를 D+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D+는 과제 수행 로드맵에서 Define, 식스 시그마에서 Define, Measure, Analyze, Improve, Control에서 Define보다 조금 더 나간다라고 하는 플러스를 표기합니다. 여러분 학교니까 잘 아시겠죠? A0, A+, A-, B-, B0, B+, 거기에서 그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의 절차는 첫 번째 전략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KPI를 도출하고 KPI를 달성하기 위해 어디서 달성할 거냐라고 하는 중점 개선 영역을 도출하고 중점 개선 영역에서 과제를 도출하고 이러한 과제들을 도출된 과제를 통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MBO 그 다음에 과제 프로에 등록하는 절차를 갑니다. 일반적으로 과제 발굴 방법론은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을 병행합니다. 즉 회사 경영층에서 내려오는 것과 밑에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탑다운은 조직의 먼 미래를 보고 여러분 갈매기 조나단처럼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영층들이 훨씬 더 멀리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과제와 바텀업은 우리가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개선 활동들을 하는 것이 바텀업입니다. 이런 두 가지들을 병행시켜서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프로세스 분석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분석해서 이 중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것, 즉 KPI를 달성하게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는 것, 그 다음에 갭 분석도 있습니다. 즉 조직의 목표와 현실적인 차이를 만들고 걔를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고객의 소유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경영치 시달랑이라든지 수학 분석 같은 전략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신수요를 창출한다라든지 원가 절감 기회 등등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과제 수행입니다. 우리가 미션을 만들고 비전, 그 다음에 전략, CSF, KPI 목표 현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 발굴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과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을 과제라고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목표 달성에 방해를 제기한 활동들이 과제가 되겠죠. 기업은 왜 과제를 해야 되냐면 기업은 해결해야 될 문제의 집합자라고 미국 컨설턴트 맥도너가 얘기했습니다. 기업은 결국 문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명한 여러분 철학자 칼 포퍼는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문제는 뭐냐?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현상과 목표와의 갭 차이를 문제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조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문제의 정의서처럼 현재 상태를 모르거나 목표가 없거나 의지가 없거나 해결할 수 없어서 포기 중, 이러한 경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일상활동과 과제활동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상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직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이 일상활동이고, 과제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직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과제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제활동이 없으면 조직의 현 수준인들이 계속 유지되다가 결국 더 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일상활동이 없다면 조직의 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활동들이 과거로 다시 회귀되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일상활동과 과제활동은 두 가지 활동들을 서로 양력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과제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결국 개인들은 문제 해결 능력, 결국 역량 향상과 성취감이 되겠죠.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내가 기여했다, 뭔가를 더 얻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조직 입장에서는 목표 달성입니다. 개인들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좀 더 우수한 인재 양성들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조직은 인재입니다. 조직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려진 것들이 조직이기 때문에 결국 조직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점검입니다. 업무 점검이라고 하는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하면 일일 업무, 주간 단위라면 주간 업무, 월간 단위라면 월물간 업무가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분이 하루 15분 정도의 알찬 시간 활용이 삶의 명암을 갈라놓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오늘 아침에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는 정도 시간 15분을 갖는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15대 4의 법칙 해가지고 하루에 15분을 내가 계획하면 4시간이 절감된다고 하는 건데,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을 결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추진하시고 하루가 지나면 그러한 일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VP입니다. 일일 업무가 쌓이면 주간 업무가 될 거고, 주간 업무가 쌓이면 월간 업무가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계획한 것들을 반드시 실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이러한 업무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만 합니다. 다음은 성과평가입니다. 우리가 성과평가는 가장 간단하게 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제들이 제대로 성과가 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국 KPI 달성 여부들도 있고, 또 과연 그러한 것들이 재무적 지표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런 활동들이 재무적 지표까지 가기에는 그 중간에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행동적 지표, 사람들이 이런 직무 만족이라든지 직무 몰입 이런 행동들이 바뀌면 회사에서 하고 있는 관리적 지표, 결근율, 이직률 이런 것들이 바뀌고 결국 재무적인 지표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념으로 과연 이런 활용과 탐험이라고 하는 즉 양면성 조직의 혁신 활동이 결국 우리 개인의 성과지표, 직무만족, 직무성과, 목표 달성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하는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비전 전략으로부터 KPI 선정, 디플러스 과제 수행, 업무 점검, 성과평가라고 이러하는 방식이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되었습니다. 물론 조직 수준에서 이런 혁신 활동과 일하는 방식이 개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혁신에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기업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이 일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곧 이제 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하시면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을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회사 다니기 전에
조직이 일하는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적용해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표 달성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시고 회사에 가서도 금방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